일본과 한국이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격차를 벌려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또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폭락하게 된 계기가 일본 기술력을 한국이나 대만에 다 빼앗겨서 그렇다. 네. 이렇게 일본 매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네. 뭐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제가 다닐 때 일본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 일본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고 기술적인 도움을 일부 받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순전히 우리 기술로 이뤄낸 것이 맞습니다. 일본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몇몇 한 명 정도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한국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죠.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수출 관련해서 네. 또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뭐 연일 매년 지금 뭐 분기마다 수출 성적이 최고치를 찍는다 이렇게 네. 이제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 제품 뭐 이런 쪽이 이제 효자 맞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전망이 네. 어떤가? 한국의 선전은 향후에도 기대된다. 기대된다고. 이렇게 보겠고요. 반도체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유망합니다. 네.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의 경제로의 전환. 전혀 달라진 경제 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가속화해 나갈 것인가.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사이즈 얼마나 줄일 수 그렇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네. 경쟁하는 것인데 그 속도라는 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더딥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고요. 반도체 산업을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요. 네. 네. 특히 21년 상반기부터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이게 병목 현상의 핵심 주제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자동차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작년 내 그게 뉴스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해야 된다. 원래 안 했었거든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기존 개솔린 차, 경유차에 반도체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몰라요. 전체 부품이 한 12,000개라고 했는데. 대략 차량용 반도체가 200~300개 들어가요. 네. 예. 근데 전기차에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거긴 많아질 것 같아요. 거기 700개 들어가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만 봐도 이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어떻게 변화될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야,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차량용 반도체는 몇백 원짜리 반도체였어요, 부품이.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여기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스스로 네, 생각하고 이런 자동차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유망하죠. 이걸 가지고 서로 뛰어드는 거죠. 일본과 한국이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격차를 벌려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또 일본 반도체가 이렇게 폭락하게 된 계기가 일본 기술력을 한국이나 대만에 다 빼앗겨서 그렇다. 네. 이렇게 일본 매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네. 뭐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네. 굉장히 오래된 반도체 분야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주환 박사님이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990년대부터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1위일 때부터 반도체 업계에 종사를 했는데 제가 다닐 때 일본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 일본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고 기술적인 도움을 일부 받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순전히 우리 기술로 이뤄낸 것이 맞습니다. 일본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기사를 보니까 뭐 몇몇 한 명 정도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한국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죠.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 일본이 항상 그 산업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카메라를 압도했었죠. 맞습니다. 필름 시장을 압도했었죠. 예. 근데 그게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반 잃었죠. 네. 반이 아니라 다 날라갔죠. 다 잃었죠. 필름 시장은. 95%를 잃었죠. 예.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시장을 다 잃은 거예요. 네. 이 변화 속에 계속 필름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일본의 산업이 죽어나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인가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인재 빼내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어떻게 하면 이제 헤쳐나가느냐보다는 왜 잘못됐는지 분석만 맨날 하고 인재가 자기 더 나은 취업기를 찾아서 온 게 잘못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데일리 신초 같은 유력지가 이런 기사 내는 거 보면 좀 측은하기도 하고 에이 참 그렇게 원인을 찾다가는 영원히 다시 회복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계속 그러세요. 뭐 이런 마음만 듭니다.